대한민국 군대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던 1980년 5월. 그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아니 건남로에다가 안개 낀 채로 아이 뒤집어지. 여 우리 병력이 있네. 이 지금 우리 병력 이제 또 몽둥이들 뭐 지금 때리고 하는 거. 가만 있어봐. 따고 이거 써. 우리에다 맞네. 요 뛰어오는데 뭐 이제 오른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 황금 박쥐 마크를 단 11 공수 특전 여단. 저기 지금 나오는 장면이 다 우리 대대라. 금남로에서 나오는 장면이 다 우리 대대라. 저 안에 지금 내가 찍힐 수도 있고 지금 저 중에 내가 그러니까 저 앞줄에서 이제 왼쪽 이 등맥이 있었으니까 사람 하나 서 있는 거 그 근처 어디에 있었으니까. 전두환과 신군부는 최정예 부대인 공수특전단을 앞세워 무자비한 폭력으로 광주를 진압했습니다. 그 역사 앞에 다시 선 공수부대원. 도청 오산에서 제일 먼저 총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41년의 긴 침묵을 깨고 그의 고백과 증언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KBS 취재진은 울산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한 한 사건의 조사에 동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공수특전단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보니까 5지역대, 4지역대가 꽤 있구만. 어차피 4지역대하고 지금 저 5지역대가 준안마을 관련해서 다 관련이 돼 있잖아. 네. 이 사람들 어차피 울산에 왔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올라가자고. 네. 지금 만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광주 외곽 그 차단 작전 과정에서 그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미니버스에 대한 집중적인 사격이 있었고 그 사격 그 과정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과 논란을 안고 있는 준안마을 총격 사건. 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설득 끝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정문 사장님이 80년 당시에 11공수 62대대 8지역 4지역대. 전화를 저희가 한 2주, 3주 됐나요? 통화 계속 한 지가 3주. 우리는 소지 안 하려고 그랬어.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 이후 취재진은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최병문 씨를 만나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살짝 두렵기도 하고, 이거 무작정으로 결정하기는 좀 힘들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근데 그 후가 문제다 이기라. 일단 그 문제는 제가 한 2, 3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네, 김 PD한테 연락 드릴게요. 그가 41년 동안 침묵했던 5.18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연락을 기다리던 중 취재진은 최병문 씨의 전화를 받고 그의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좀 긴장된다. 하나, 둘, 셋.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촬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 꼭 언젠가는 내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찰나에 마침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할 의향이 있냐 이러니까 물론 처음에 좀 망설였는데 그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젠가는 평생 말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 시민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쏜 총에 시민들이 희생됐던 순간은 잊을 수 없었다며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처음에 나왔다 들어갔다 했나? 아마 그런 줄 내가 기억하는데 그러더만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오면서 한 100m 정도 나왔을 때 아마 우리 이제 병력들하고 아마 그때 내 수색 나간 병력들 기억하는데 그 병력들하고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더라고. 혹시 그 버스가 혹시 이거 한번 버스가 그렇게 생겼나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런 종류는 만든 것 같아요. 많았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는 그게 마이크로버스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버스. 내 기억으로는 한 22등이나 이래 그런 버스 아니었나 기억되는데 소형 마이크로버스는 당시 대중교통이 끊긴 광주에서 시민과 시위대가 주로 이용하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버스 중 한 대가 화순 방향으로 가던 중 매복해 있던 계엄군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계엄군은 20여 명이 탄 버스를 향해 그야말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버스에 다가가서 제일 먼저 본 게 길에 2명이 이제 쓰러져가 있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는 처음에 죽은 줄 알았다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살아난 것 같더라고. 그럼 내가 주소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그러고 기억나는 게 아마 한 5-6발 몸에 관통상을 입은 거 내가 봤고 하고 그래 가까이 가니까 마침 모 장교가 또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 주위에서 그러대요. 중사가 올라와서 확인사살까지 했는데 거기 왜 올라보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올라가기 싫었고. 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최병문 씨가 올라간 버스 안은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총에 맞아 처참하게 쓰러져 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거의 다 의자 밑에 다 죽어 있어요. 엉켜가지고. 정말 진짜 지금도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진짜로 한데 전 다 의자 밑에 엉켜가지고 이래 죽어 있더라고. 죽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리 숫자로만 헤아리지 이제 머리 티 나오고 막 이래 해야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17명인가 18명인가 그래 내가 헤아린 걸 기억하거든요. 하고 나올 적에는 나도 혹시나 싶으니까 이제 뒷걸음질로 나왔거든. 그때 아마 그 사람이 발등을 내가 밟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버스 안에 생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앳된 얼굴의 여학생은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몇 달은 막 옥밭이 있다까 한 명 살아가 있는 게 자체가 그래 야 한 명 살았다 하고 막 가감치고 데리고 내려갔더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부 막 부대원들 중에 뭐 내보고 야 사치기 부지 왜 데리고 내려왔나 뭐 그 소리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안다 이거 야 그래서 정신이 버뜩 드는 거지. 야 이거 큰일 나 이게 잘못되면 이 친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그걸 또 그렇게까지 말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밤이 깊도록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진 최병문 씨. 그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주남마을 총격 사건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이제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까 떠오르기 싫으니까 이제 그 5.18 관련해서는 아예 찾아보기도 안 했고 알고도 하지도 안 했지 뭐 솔직히. 뉴스라도 무의식적으로 막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서는 당시 버스에서 데리고 내려왔던 여학생이 자신의 손을 떠난 후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도 내가 보지도 않아. 청문회 내가 아예 안 봤으니까. 그 5.18 청문회 나오다가 그 보는 자체가 나는 좀 그게 안 좋았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 다른 동기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 너 살려준 그 여학생이 청문회 나왔더라. 그 소리 하길래 나는 또 진짜 믿지도 않았고 생각이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최근 5.18 진상규명 진술 과정에서 주남마을 총격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여고생이었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 그건 너무 고맙지 뭐. 살아있는 거야 진짜. 너무 이 친구가 홍금숙이구나. 홍금숙 씨. 네. 그때 증인을 살려준 그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군인 중에 네. 홍금숙 증인. 네. 33년 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홍금숙 씨. 최병문 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 여학생이 그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파마물인데 그때는 그냥 단발머리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봤지. 그때 내가 진작 청문회 때 봤으면 좀 더 빨리 확인했을 텐데. 그동안 나도 이게 마음고생 많았겠다 이거. 아이고 참. 사진이지만 정말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진작 나타날 걸. 아이고 그래 뭐 살아있는 거에도 고맙습니다. 그날 밤
무심코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던 최병문 씨의 시선이 한 뉴스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 뉴스였습니다. 시민들은 군경이 실탄 사격은 물론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한밤중 체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중 한 명은 다음 날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15살 딸이 군경의 총격으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 머릿속에는 지금 뭔가 그 당시 광주 생각이 싹 떠오르네. 저거가 저래 두드리 패고 저래 잡아고 하는 게 당당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저 친구들은 지금. 솔직히 말 우리 그 당시 군인들은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 진짜로. 그 지금 막상 저걸 보니까 야, 저거 참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막 느껴지는 거지. 지금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80년 5월의 금남로. 광주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그곳에서 계엄군이 맞닥뜨린 상황은 단순한 학생 시위를 넘어선 시민 항쟁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에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먼저 왔고 그 경적을 울리고 오니까 이제 위에서 지휘관들이 택시를 제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체류탄을 놓고 막 곤봉을 유리창 깨고 체류탄을 막 택시 안에 던지고 막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다 도망쳐 버리지. 택시 놔두고. 내가 기억으로도 택시가 한 100여 대는 넘었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 시민들이 그 짓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심각하다. 내가 우리 그 금남로에서 내가 이래 그 화단 쪽에 올라서 이래 머리를 쭉 빼봐 거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시민들이. 그 금남로가 꽤 긴데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때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지. 그 밤 최병문 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신분아. 공수 왔나? 응. 아침 커피 한잔 할래? 커피 한잔 하자. 너 천원 떼줄게. 아침 일찍 잔 일이고. 자. 그래 뭐 심심해서 마시려고 했지. 남자 키가 그 아이들 세대 되면 전화 왔네.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최병문 씨는 공수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채훈아, 공수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네. 서로 들어주고. 안녕. 아이고 이뻐라. 와 이거 많이 컸다. 자, 공살 인사하고 안녕. 어지. 그래 고맙다. 그래, 하고 잘 갔다 와. 아이고. 그래, 이런 재미로 산다. 공수 갔다 가기야. 난 깜짝 놀랐어. 저 성격이 왜 기분 가면 기분이라. 이 순진한 친구도 그런 데 가서 그래. 근무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 차출됐다. 차출이가. 농사 놀려져서 차출됐다. 그래 이게 무슨 부대인지 몰랐지 진짜. 그거는 그만 차출되면 안 갈 수는 없는 거야. 그 당시 우리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지. 소소한 가정사까지 알고 지내는 친구지만 그에게조차 80년 5월 광주에서의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공수 이렇게 불러서 하도 군대 살 때 제일 많이 잘한다고 군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 군대 이야기를 나는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나서 자꾸 기피를 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 그럼 옛날 저쪽에 니 알다시피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니 그래서 약 먹고 하는 거거든. 지금 니
약 먹는 것도 다 그 인간에 있지, 그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무다히 그 우울증이 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렇겠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니 혹시 그 강준이 그 투입돼가지고 니도 총을 쐈을까 이가? 사람들 좀 죽였나? 에이씨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마.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래서 내가 그래 군대 이야기를 깊이 하는 게라. 그렇게 쉽게 꺼내기 힘든 무겁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40년 넘게 가슴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최병문 씨. 괜히 심란할 때면 여기 나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거는 그거거든. 옥수수거든. 우리 손자 주려고. 이놈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놈들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마음이 좀 안 좋지. 하물며 잡초 하나도 이럴진데 5.18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또 착잡해집니다. 내가 가끔 한 번씩 광주 생각만 하면 울컥할 때가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그하네. 자꾸 또 울컥하는 감정이 자꾸 속에 찌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랬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엄군이 되어 가해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었고 또 우리 부대가 왜 그리 갔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억울하지. 다른 사람이 갔으면 내가 그런 경우도 안 겪었을 끼고 그래 이 감정을 아마 평생 갖고 갈지도 모르겠지. 내가 뭐 죽고 나야 그 감정이 없어지겠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며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취재진이 다시 울산을 찾아갔을 때 그 사이 건강에 이상이 생긴 최병문 씨는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대팀들 만나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몰랐더만 그게 많은 부담이 됐던 거예요. 최병문님 들어가세요. 네. 좀 어떠세요, 통증은? 통증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대상포진이라는 그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 답답증으로 병원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훨씬 나아졌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잘 드시고, 네, 잘 주무셔야 되고, 힘든 일 피하고. 나는 처음에는 뭐 심장병인 줄 알았지. 왜 이래 가슴이 답답하고 빠가나야 아픈가 몰랐는데 광장이라 그래. 그게 뭐 한 1년 지나게 뭐 뒤에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한 몇 년을 내가 치료받았거든. 아이고 피곤해서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촬영 그만하고 좀 쉬고 촬영합시다. 5.18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계엄군이었던 한 사병의 삶에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5월 어느 날. 광주요. 41년의 긴 망설임 끝에 최병문 씨는 광주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계엄군의 이름으로 명령에 의해 가야 했지만 이번엔 스스로 나선 길. 참참해 오히려. 그 현장을 간다는 자체가 분명히 옛날 그 현장 생각이 분명히 확 떠오를 거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지.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자체. 마주하기 두려운 그해 5월 10일 공수특전여단 62대대 소속이었던 그는 한밤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론 차마 올 수 없었던 도시 광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리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5.18의 중심지였던 금남로가 가까워지자 어렴풋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체육관이 어디서 그 기억나는데. 맞아. 이거 내가 차량 이래 시야가 검문하고 이래. 그때 맞아. 그 하천이가 뭐 다리도 있었고. 1980년 5월 19일 최병문 씨가 소속된 11공수가 추가로 급파되면서 계엄군과 시위대의 충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런 길 비슷해져. 좀 좁은 길이더라고. 한참 내려오니까 막 시민들이 꽉 우리를 둘러싸다시피 있어. 다음 날인 5월 20일 11공수여단은 금남로에 위치한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대대별로 배치됐습니다. 그래 맞아요. 기억납니다. 도청 건물이 그대로 있네. 공수부대가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도청을 향해 몰려드는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계엄군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금남로 여기는 우리 이대되고 요 금남로만 우리는 계속 있었으니까 이쪽이 일대대가 아마 이쪽이 있을 거예요. 이쪽이고 3대대가 이쪽이고 요 그래 3개 방향으로 금남로는 우리 대대가 계속 그걸 맡고 있었고 아마 여기 이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시민들하고 거의 뭐 같이 서가 있었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 뭐 어떤 장군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래 가면 죽이는데 뭐 거의 막 맞붙어 있다시피 그래 돼서 10만이 넘는 시민과 계엄군이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던 그때 계엄군의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집단 발포였습니다. 분명히 도청 옥상에서 먼저 총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내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옆에 이제 우리 동료인데 물어보니까 누가 총선호이라 이렇게 칠레단이라 하더라고. 빠바방 났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지만 여러 사람이 사격을 하면 또 자동화 사격하는 것이 다다다다하게 들리거든. 여러 사람이 동시 사격하면. 그 당시는 거의 자동 사격은 아니고 단발 사격으로 했을 거예요. 거의 조조 사격이지. 이제. 일부 이제 저격 그거로 했는 친구들이 뭐 몇 명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다수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 시민들 향해가 총을 내쏜 걸로 알고 있었지. 일부 저격 그거로 지적된 친구들은 몇 발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보 실탄에 지급된 것 같았고, 우리는 사실 나는 실탄 한 발 받았으니까 그때 철수할 당시에는. 계엄군이었던 그도 갑작스런 총소리에 인근 골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 맞네. 야. 건물 옥상 등에 배치된 저격병들이 도망치는 시민들까지 조준 사격을 했던 그날. 최병문 씨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일대 저였나 시민들하고 당기가 있어. 그것도 없고 완전히 엉키가. 그러니까 거의 생지옥처럼 전실 체류탄 가스를 터뜨려 나가기는 완전히 앞뒤 분간도 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서둘러 조선대학교로 철수한 10일 공수여단은 그날 밤 조선대 뒷산을 타고 무등산 자락을 따라 광주 외곽으로 퇴각했습니다. 최병문 씨 부대가 주둔한 곳은 광주와 화순의 경계인 주남마을 뒷산. 계엄군은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한 봉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저 송전탑이 그 당시 그대로 같으면 여건처럼 그건 확실해. 최병문 씨는 미니버스 총격 사건의 현장을 같은 11공수 출신의 동료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당시 직접 총격에 가담했던 부대원입니다. 내가 여기 있었어. 여기 이 산하고 이 논하고 이거랑 거기가 그 사이가 좀 들어갔으니까 거리 여기가 쭉 보초 비슷하게 섰어. 근데 이렇게 오니까 우리 숨어서 우리 조준도 안 하고 자동으로 긁어버려서 그냥 벌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 쪽이 완전히 벌집됐고. 내가 저쪽에 산에서 쳐다볼 적에는 겨울 쪽 저쪽에서도 일부 총격이 이루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때가 오전이었어요? 아마 그때 한 11시, 10시? 한 11시간 쓸라나? 산 중턱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벌집이 된 버스로 다가간 최병문 씨. 그도 계엄군이었지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버스를 보며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의 마지막 날. 날이 밝기가 바쁘게 일찌감치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는 최병문 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주남마을 총격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반으로 늘 여기고 이때까지 왔는데 일단 만나봐야지. 지금 어떻게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 그래 일단 만나러 갑시다. 41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 마주쳤던 여고생. 옛날 그 옷은 하늘색 추리닝에 흰색 줄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기억나고 아련한데 거의 얼굴은 거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머릿결이 그때 단발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은 약간 들고 그 위에는 거의 생각. 홍금숙 씨에게 계엄군이었던 자신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최병문 씨는 한편으론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남마을에 도착한 최병문 씨는 당시 총격이 끝난 버스에 올라가기 전 그가 발견했던 부상자 2명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대대에 의해 인근 야산으로 끌려갔다는 부상자들.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에서 결국 사살되어 안매장됐습니다. 아이고 이까지 오셨나. 그때 이들을 안락사시켰다는 이야기는 부대 안에서도 공공연히 떠돌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던 청년들. 그들의 죽음 앞에서 계엄군이었던 최병문 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개 사병이었던 그로서는 무력했던 상황. 그럼에도 죄책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계급이 조금이라도 높았으면 중사 정도만 돼서 어떻게 한번 수를 써봤을 텐데. 워낙 문제 그간 전입원 일병이 어떨 도리가 있어야지. 에이고 그만합시다. 뭔지를 몰라. 싣고 내려왔는데. 잠시 후 길모퉁이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 평평히 깎아져가지고 어디가 목장이 있는지를 목장이 어디에 있는지 목장 자리를 모르겠어. 홍금숙 씨, 그 준태 이상 다녔다는. 이거 살아있을 거야. 아이고야, 진짜 살아있어. 아이고, 와, 내가 진짜 그분이에요? 아이고, 와, 내가 그때 입었던 옷 기억나? 네. 하늘색 추리닝. 청바지, 추리닝이 아니고. 추리닝 청바지, 그 바지는 너무 어렵고. 청바지에다가 좀 체크
아니라 하늘색 춘향이 없어. 아 저는 그건 나 아니야. 그건 나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5.18 끝나고 조사할 때 우리가 조사할 때는 3건이었어요. 3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부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정부에서는 그랬는데 아니다. 여고생이 하나 살아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모두 있는 사건을 내 사건으로 딱. 내가 착각해서 나는 네. 분명히 그래 생각. 그래갖고 내 한 사건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내 사건이 오전으로 둔갑해 갖고 있어요. 기록이. 오전 맞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제가 왜 그것을 아냐면 잡혀갖고 여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낮에도 또 이렇게 환자들 데리고 왔다고 또 늦은 시간에 또 데리고 왔다고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수색에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두 사람은 각자 기억의 조각을 꺼내 차근차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저분 둘이 아십니까? 예? 저분 둘이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여학생은 저 아는 오빠라 그랬어요. 나는 아는 오빠가 아니에요. 그 내린 여학생은 분명히 기억이 저 아는 오빠라 얼굴에 그랬고 다 기억을 쳐다봤고 눈이 없어. 그 길에 누워 계셨으니까 다 쳐다봤고 그러니까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지금 나 이 순간 그 여학생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찌 됐는가. 그렇다면 목숨을 건진 줄 알았던 그 여학생은 어찌 됐단 말인가. 아 제발 살아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아 내 맥이 없어요. 제 촬영이 뭐가 한 마. 같은 날 또 다른 버스 총격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당시 생존자는 홍금숙 씨가 유일합니다. 그 여학생도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만나보니. 그 구했네 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한 명이 사는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기껏 한 명 살인한테만 그게 죽어. 미안합니다. 속상하다.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도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마워. 그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감사하고요. 아니 진짜 고맙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을 죄책감 갖지 마시고 마음을 좀 이제 편히 좀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이제 주검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여학생 생각에 최병문 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주 왔나? 응. 동주 와가지고 뭐 여학생 만났나? 왜 됐나? 못 만났다. 못 만났나? 진짜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얼굴 한 만져주고 싶다. 그렇지.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최병문 씨는 5.18 당시 계엄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날 욕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 저 새끼 저기 왜 나오가 쓸데없는 소리 하나 이런 소리 해도 좋은데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내 부탁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제발
우리 부대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 부대원들요. 그 한마디만 좀 해주면. 아이고. 그래. 그래도 명식이 특전사 아닙니까? 특전 요원답게 나섭시다. 더 이상 뭘 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왜 찔렀는가?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해 왜 총을 쏘았는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트럭에 싣고 어디로 갔는가? 41년이 된 이 오랜 질문에 그해 5월 광주에 있었던 계엄군들이 더 늦기 전에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